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오늘도 지방선거 관련 소식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소식도 물론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요 정당의 지도부들 전국을 돌면서 열심히 후보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디를 갔는지 궁금한데요. 일단 지도부의 지원 유세, 어제 모습입니다. 무한 책임으로 여러분의 신뢰를 얻고 사랑을 얻고 싶습니다. 6월 13일 파란 물결이 희망의 물결, 음성을 지키는 물결, 음성의 서민 경제를 꽃피게 하는 물결로 만들어내겠다는 약속으로 여러분께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절실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여러분 앞에 호소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유일하게 문재인 정권의 독단과 전횡을 견제하고 비판할 세력은 유일하게 자유한국당 하나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균형을 맞춰 주십시오.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힘과 용기를, 기회를 주십시오. 경상북도에 낮아진 경제를 일으키고 새로운 기술로 미래로 나아가도록 하겠다. 그러나 이 보수가 그저 맹목적인 보수, 수구 꼴통의 보수, 구태 보수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정치 바른미래당, 새로운 경제 바른미래당 여러분께 약속합니다. 조배수 민주평화당 대표가 어제 한 얘기입니다. KTX 전북혁신도시역 신설을 결사 반대한다. 익산 발전을 가로막게 될 것이 명확하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입니다. 자유한국당을 심판하고 민주당을 긴장하게 만들 수 있도록 정의당을 선택해달라. 민주평화당은 이른바 지지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호남 지역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정의당은 자유한국당을 심판하고 민주당을 긴장하게 만들 수 있도록 정의당에 힘을 모아달라,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박창환 장안대 교수, 김병민 경희대 개공 교수, 윤춘호 SBS 논설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일단 어제 현충일 유세는 상당히 조용한 분위기에서 진행이 됐다. 시청자 여러분들께는 어제 지원 유세 상황을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주요 정당 지도부도 어느 지역에 갔습니까? 일단 민주당의 추미애 대표가 이제 강원도 쪽을 갔고요. 강원도요? 표 원내대표는 이제 전북 지역을 갔습니다. 전북 지역을 갔고, 그다음에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충청도 지역을 순회하면서 지원 유세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당 대표가 지원 유세를 안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제 홍준표 대표가 지난주에 자신은 이제 지역 유세 나서지 않겠다고 이야기한 뒤로 지역 유세는 지금 나간 적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역할을 김성태 대표가 하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김성태 대표의 지역 유세 일정이 빠졌었거든요. 이걸 보면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김성태 대표가 지금 단식을 그만둔 지가 이제 한 달이 아직 안 됐어요. 근데 예. 9일 동안 이제 단식을 했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도 좀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하루 좀 쉰 게 아닌가 싶은데요. 어쨌든 홍준표 대표는 지역 유세를 하지 않는 대신에 중앙에서 회의를 주재한다 할지 아니면 SNS 등을 통해서 자신이 이야기한 공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도 두 차례에 걸쳐서 방송 3사의 공동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를 했습니다. 민주당의 일방적인 우세가 예상된다는 게 여론조사 결과의 핵심이고요. 물론 오늘부터는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가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새로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을 공표 못하는 거죠. 어제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할 겁니다. 수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서도 마음대로 말할 수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한 여론조사는 절대 말하면 안 된다. 그렇습니다. 이 제도도 조금 문제 있는 건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만약에 여론의 변화가 있다고 한다면 그 변화된 여론을 보도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우리가 밴드웨건 효과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선거를 앞두고 특정 여론조사가 계속해서 보도가 되게 됐을 경우에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있더라도 여론조사 수치에서 현격한 차이가 나게 되면 내 표가 사표가 될까 두려워서 아예 투표를 안 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할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투표율을 기준으로 특정한 기간 동안에는 여론조사를 공표를 금지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들을 막아내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박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미국 같은 경우는 투표 전날까지도 여론조사 결과 그대로 다 공표하는데 말이죠. 네, 근데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저는 바람 선거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바람 선거가 워낙 강하고 특히 이제 지방 선거 같은 경우에는 줄투표하는 게 너무나 일반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여론조사의 흐름 속에서 자신이 지지하고 있는 정당이
당선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면 대거 투표장에 안 갈 가능성도 생기는 거고 민심의 왜곡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소한 기간을 두어서 그 기간에 여론과 상관없이 자신이 생각하는 정당이나 자신이 생각하는 후보에게 표를 찍을 수 있는 그런 냉각기가 저는 지금까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여론조사 결과는 그야말로 여론조사일 뿐입니다. 선거 결과가 아닙니다. 시청자 여러분, 방송사들, 신문사들, 언론사들의 여론조사 결과 보시면은 그야말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반드시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또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요. 그런데 어쨌든 여론조사 결과가 민주당의 일방적인 우위로 어제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그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지원 유세는 하지 않고 있는데 작심한 듯 페이스북에 많은 글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해서도 불만을 끊임없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 또 올린 글입니다. 최근 여론조사 행태를 보면 아예 작정하고 여당 편들게 한다는 느낌이다. 선거가 끝나면 이런 여론조사 기관은 폐쇄시켜야 한다. 엉터리 여론조사에 현혹되지 말고 꼭 투표장 가시기 바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 홍준표 대표가 참석을 했습니다. 오늘 자리에서도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는 북풍만으로 조작된 여론조사만으로 선거를 치르겠다 하는 것은 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매하지 않다. 나는 그 확신을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균형감 있고 현명합니다. 속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홍준표 대표가 조작된 여론조사라고 하는 표현을 참 많이 했어요. 네, 저 말은 뭐 이번에만 한 게 아니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죠.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자신 또는 이제 자유한국당에게 유리하게 나오지 않을 때마다 저 이야기를 강력하게 얘기를 했는데 저 이야기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 여론조사를 통해서 나름대로 공신력을 얻은 여론조사 기관은 물론이고 거기에 의뢰해서 조사를 실시한 방송사에 대한 불신까지도 드러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홍준표 대표 저 말씀은 좀 약간 지나친 감이 있어요. 그런데 다만 홍준표 대표가 오늘 보여줬던 그 페이스북에 지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37%나 뒤집어지는 그런 여론조사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근거를 이제 들이댄 거예요. 예. 근데 그건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홍준표 대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지난해 4.12 재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김재원 당시 자유한국당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됐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민주당 후보와의 이제 득표율 차이가 30%포인트 차이가 났었어요. 예. 그런데 당시에 여론조사 정당 지지도를 보면 민주당이 자유한국당보다 TK 지역에서 6%가 앞선다고 하는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민주당이 앞섰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까보니까 자유한국당 후보가 30% 이상 이긴 거 나왔으니 30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37%나 되는 오차가 있는 거였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근거로 드는 게 아마 그거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제 TK 전 지역을 정당 지지도하고 개별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하고는 다른 거 아닙니까? 약간의 상관관계는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그것을 똑같이 같은 선상에 놓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이제 그걸 홍준표 대표는 이제 하나의 여론조사가 잘못된 예로 들고 있는 거죠. 예. 홍준표 대표가 여당 후보들의 여론조사 결과는 10%를 내리고 야당 후보들은 10%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방송 3사 공동 여론조사 결과 시청자 여러분 이미 보셨겠습니다만 주요 지역의 여론조사 결과 보면은 저렇게 홍준표 대표 이야기대로 한다고 한다면 20%포인트 정도 격차를 경합이라고 봐야 한다라고 하는 건데 대부분 지역에서 사실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20%포인트를 웃돌지 않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약간 이제 10% 이내 쪽에서의 경합 상황이 있는 지역구가 두 군데 정도 있고요. 자유한국당이 그나마 앞서고 있는 곳이 대구 경북이라는 그렇습니다. 거죠. 울산 같은 경우에 이제 20% 이상, 20%포인트 이상 이제 지금 민주당 송철호 후보가 앞서는 걸로 지금 조사가 됐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 그다음에 경남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20% 이내에서의 지금 상황이니까 홍준표 대표 논리라고 그러면 경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접전 이렇게 이제 홍준표 대표는 생각을 하고 있겠죠. 예.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부분은 뭐 시청자 여러분 여론조사 결과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나면 저희도 보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 화면 보여드릴 때마다 좀 죄송스럽긴 한데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꼭 준수하도록 하기 때문에 고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의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보시면은 자세한 내용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응답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요. 조금 전에 지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지도를 보면은 저희가 구체적인 수치를 보여드리지는 않았는데 전국의 광역단체가 17군데입니다. 17군데 가운데 현재 방송 3사 공동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14대 2대 1입니다. 한 곳은 무소속, 이곳은 제주도입니다. 14개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가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2개 지역에서 자유한국당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야말로 지방 정치, 지방 정부의 판도가 흔들릴 수도 있다. 그동안은 어쨌든 간에 여와 야당이 균분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었는데 말이죠. 네. 이 여론조사 결과대로 선거 결과가 이어질까요? 어떨까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선거 과정을 봤을 때 수도권 지역에서는 얼마든지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때로는 여당이 유리하게 때로는 야당이 유리하게 갔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 입장에서 어저께 7시로 공표됐던 방송 3사 여론조사를 보고 사실 내심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이유는 이 전통적인 보수의 텃밭이라고 불리는 대구, 경북을 비롯한 영남권 일대가 상당한 표차가 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예. 지금 14대 2대 1이라고 얘기하지만 대구와 경북에서 경북은 오차 범위를 벗어나서 앞서고 있는 것으로 일부 나오지만 대구 같은 경우는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17개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중에 여론조사만 놓고 본다면 단 한 곳만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고요. 지금 저 17 중에 사실은 부산시장 선거 같은 경우는 이미 더블 스코어를 넘어선 차이가 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공천 과정에서 어느 정도 지방선거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인물론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현역 단체장 중심으로 거의 대다수의 공천했습니다. 현역 단체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여론조사 수치가 나왔다는 게 현실화된다라면은 아마도 한국당 입장에서는 일부 얘기하고 있는 보수 괴멸, 그러니까 말 그대로 모든 것들을 허물고 새 집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치닫는 것이 아닌가 여러 위기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당이 압도적으로 우세할 것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지금까지 공표가 됐어요. 이런 상황이 혹시 이번 지방선거의 투표율을 떨어뜨리는 한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많던데요. 그런데 이제 선관위에서 조사한 그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의향이 있냐 이런 그 질문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또 투표 의향을 갖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사실 이번 지방선거를 규정하고 있는 게 외부 요인이지 않습니까? 남북 정상회담 또 북미 정상회담, 특히 6월 12일 날 예정되어 있는 이 북미 정상회담이 지금 지방선거를 갖다가 판을 주도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문제는 이제 자유한국당이 이런 그 북미 정상회담이나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다 쇼다 이런 식으로 정면으로 반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좀 그런 점에서 그 지금 이제 여당 내에서 나오는 게 지금 야당 심판론이거든요. 이게 한국당 심판론인데 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또 투표율을 올리는 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글쎄요 이게 완전히 뭐 판세가 굳었다. 그래서 뭐 투표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분위기라기보단 그동안의 여당 지지자들이 사실 과거에도 선거에서 이긴 적은 있었지만 이번과 같이 전 지역에서 이렇게 앞서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지지층의 결집이 그렇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야당 지지층에서 본다면 야당 지지층도 괴멸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뭔가 변수가 있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 심리들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홍 대표 같은 경우에 그래서 사전 투표율을 좀 올려달라 이렇게 노년층이나 보수층에 독려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저는 좀 반영이 된다면 특히 이번에는 사전 투표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예. 이렇게 본다면 예년에 비해서 이렇게 낮은 투표율이 나올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봅니다. 사전 투표율 높이는데 여야가 모두 상당히 주력하고 있는 모습인데 뭐 민주당에서도 이런저런 공약 내놓고 자유한국당에서도 공약 내놓은 게 있죠?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민주당에서 더 적극적인데요. 이제 민주당에서 2060 프로그램이라고 2060 캠페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사전 투표율이 20%가 넘으면 이제 박경미 의원을 비롯한 여성 의원들이 이제 파란색으로 5명이 예, 염색을 하겠다고 그랬고 그다음에 60% 투표율 60%가 넘으면 5명의 남성 의원들이 이제 스포츠형으로 머리를 깎겠다. 뭐 이런 이제 공약도 내세우고. 파란색이 민주당 상징색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했는데 아까 이제 박장원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좀 덧붙여 설명을 네. 드리면 지난해 대선에서 사전 투표율이 26%였어요. 근데 예. 이제 전체 투표율이 이제 77% 살짝 넘었으니까
사전 투표율이 약 3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일하고 모레 이틀 동안 사전 투표율을 보면 어느 정도 지방선거의 총 투표율이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하는 예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지방선거 투표율이 50%를 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물론 넘긴 넘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만 그렇게 보면 아마 15%에서 20% 정도 수준에서 사전 투표율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지난 세 차례 지방선거의 투표율이 50%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번에 60%를 넘을 수 있겠느냐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은 지방선거 투표율도 덩달아 올라가지 않겠느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사전 투표율이 30%가 넘어가면은 자유한국당의 로고송이 저 아기상어 이 로고송에 맞춰서 춤을 추겠느냐 이런 질문에 예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는데 홍준표 대표 이야기 좀 더 해볼까요? 지원 유세는 하지 않는데 오늘 아주 작심한 것처럼 페이스북에 계속해서 글을 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오전에 이제 외신기자 클럽에 가서 이제 자신의 소신을 이야기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SNS상에다 글을 계속 올리고 있어요. 오늘 올린 글의 내용의 핵심은 첫째는 경기도를 품행 제로인 후보에게 맡길 수 없다. 이재명 후보를 두고 하는 얘기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경기도 남경필 후보를 응원하는 메시지를 올렸고요. 그다음에 충청도에서는 이인재 후보 JP 이후 충청의 가장 큰 인물인 이인재 후보를 꼭 지사에 당선시켜달라라는 취지의 또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홍준표 대표가 이제 지역 유세를 하지 않는 대신에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공중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요즘 민주당이 하는 짓을 보면은 지난 2016년 4월 총선 때 새누리당의 재판을 보는 것 같다. 180석 운운하다가 참패했던 전철을 민주당이 밟아가고 있다. 정말 대구 경북 빼고 전 지역 석권이고 대구조차도 오차 범인의 박빙이라고 믿습니까? 이 홍준표 대표가 쓴 글 그대로입니다. 쯔쯔쯔. 세상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의 공중전이 알고 봤더니 이 페이스북에 글 올리는 거네요. 지역에 가서 마이크를 잡아서 후보 간의 마찰을 빚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더 낫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지역에서도 후보들이 될 수 있으면 홍준표 대표가 안 왔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애들로 전하지 않았습니까? 홍준표 대표 입장에선 선거에 만약 지게 됐을 경우에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후보들이 지역에서 후보 경쟁력으로 선거를 치렀는데 결국 지지 않았느냐. 일부 후보 같은 경우는 홍준표 대표는 굉장히 강경한 보수적인 정책 공약을 유지하고 있는 건데 여기 나가서 무상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홍 대표와 결이 다른 선거를 치르기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의 선거 이후의 책임 여부에서 한 발 좀 비껴나는 측면이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이제 공중전에 대한 가능성인데 지금 현재 보수가 거의 다 괴멸되다시피 하면서 지방선거에 어차피 가도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는 보수적인 유권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절대 그렇지가 않다. 결집해서 얼마든지 문재인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투표를 해달라는 거고요. 사전투표를 좀 높이자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건 저는 6월 10일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가능성의 포석들을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현재까지는 여전히 6월 10일 북미 정상회담도 깜깜이 회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몇 차례나 회담에 대한 내용과 메시지 등에 대한 결과물들을 조정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비핵화에 대한 시작이라고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와 같은 미국의 행태가 한반도를 위험에 빠뜨린다고 거세게 공격하면서 사전투표에서 더 많이 투표를 하라고 아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6월 12일 북미 회담 결과가 홍준표 대표 예상처럼 나오지 않게 됐을 경우에는 아마 6월 13일에 유권자들의 선택에 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홍준표 대표 지금 방금 그 말씀해 주셨어요.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홍준표 대표의 정치적 운명도 결정될 것이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그렇게 생각들 하고 계실 텐데요. 얼마 전에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서도 관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또 바른미래당 내부에서 지방선거 이후 보수 진영, 중도 보수 진영 정치 세력의 결합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도 지방선거 이후의 전국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문 대통령의 취임 1년 동안 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판단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어림없는 정치 보복을 해왔고 또 북핵 협상으로만 1년을 보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생활 향상이나 살림살이는 1년 동안 방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의 판단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 그것은 지방선거 결과가 말해줄 것으로 저는 봅니다. 한국 보수 집단이
분열이 되는 원인이 박근혜 탄핵입니다. 그 탄핵의 여파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가 끝나면 이제 탄핵의 여파에도 우리가 탈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선거가 끝나면 한국 보수 우파가 하나가 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나는 봅니다. 지방선거가 끝나면 보수 우파가 하나가 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나는 본다. 그 결합 과정에 홍준표 대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보수 개편, 소위 정계 개편에서 홍 대표만 빠지면은 일사천리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문제는 홍 대표가 존재함으로 인해 가지고 소위 보수 세력의 재편이 상당히 이합집산을 복잡하게 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홍 대표 같은 경우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사실 패배할 줄 모른다 이런 예상들이 많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곧 있을 전당대회를 준비해서 무리해가지고 사실 친홍 인사들을 많이 발탁을 해서 집어넣었거든요. 이거는 다분히 전당대회 포석용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설사 패배한다 손 치더라도 전당대회에서 홍 대표가 다시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까지도 나왔었거든요. 자, 이렇게 본다면 홍 대표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한국당과 미래당의 결합이 가능하겠느냐? 불가능하거든요. 만약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패배하고 홍 대표가 내가 이 선으로 물러나겠다. 그러면은 소위 그 비공개와 미래당의 어떤 급속한 연대 이런 가능성도 있지만 홍 대표가 버티게 되면은 결국은 분당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다양한 이합집산을 갖추게 돼요. 좀 그런 점에서 홍 대표가 그런 그 소위 보수의 이합집산의 중심에 설 수 있겠느냐 여기에는 물음표가 상당히 많이 붙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이야기 여러분께 해드렸고요. 현재 수도권 서울과 경기는 예전부터 원래 접전이 치러졌던 그런 지역인데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과연 어떻게 될지 지금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본다고 한다면은 민주당 후보들의 압도적인 우위가 예상된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단일화, 야권 후보 단일화가 변수다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내일부터 사전투표 시작이 되는데 뭐 오늘 중에 단일화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글쎄요. 오늘 중에 단일화될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이 높은 건 아니겠죠. 그런데 이제 변수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변수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게 어제 이제 방송 3사 여론조사를 보면 김문수, 안철수 두 후보의 표를 다 합쳐도 박원순 후보보다도 뭐 한 20%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게 보면 지금 야권의 두 후보가 합친다 하더라도 이제 선거에 승부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높지 않고 다만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들처럼 선거 이후에 이른바 보수 세력의 재편 이 부분에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번 서울시장 선거를 계기로 해서 이른바 보수 세력들이 선거 이후에 연대와 통합을 위한 어떤 긴 포석을 놓는다고 보면 그런 차원에서의 보수 단일화 논의는 보수 후보 단일화 논의는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야권 후보 단일화와 관련한 서울시장 주요 정당 후보들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여러분께 차례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김문수 자유한국당 후보, 안철수 후보의 결단을 요구한 홍준표 대표를 향해서 그런 게 막말 아니냐 또 이런 이야기를 해서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차례로 한번 들어보시죠. 안철수 후보의 양보를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어떤 후보를 보고 당신 관두라 이렇게 할 때는 상당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안철수 후보 관두라 이런 소리를 할 위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 자신이.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그런 게 막말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저는 그걸 한 번도 안 후보 관두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안 후보님은 후보님께 관두라고 이렇게 하는 시그널을 지속적으로 시그널 그런 말을 하도 그거는 이제 좀 대화가 잘 안 되겠지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어떤 근거가 없이 관두라 이렇게 말하면 잘 안 되지.
계획은 없습니다만 기회가 된다면 못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먼저 연락해볼 계획은 없으십니까? 지금 현재 어떤 계획도 있지 않습니다. 제가 관계하는, 우리가 관계할 수 없는 일이고, 또 더군다나 저는 어떤 선거에서도 시민의 마음을 사는 게 중요하지, 어떤 선거공학적인 접근이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건 제가 알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근데 여러 가지 여론조사에 보면 단일화를 하더라도 투표에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네, 서울 지역 주요 정당 후보들의 이야기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경기도지사 주요 정당 후보들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릴 텐데요. 얼마 전에 있었던 중앙선관위 주관 토론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재밌었다는 평가는 많았는데, 물론 정책 검증보다는 상대 후보에 대한 공세, 네거티브 이런 것들이 주가 아니었느냐, 이런 평가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못 보신 분들 위해서 저희가 차례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자유한국당 남경필 후보 간의 오간 설전입니다. 바른당 가셨다가 또 탈당하시고 또 복당하시고, 이렇게 정치적 일관성도 없고 신념과 가치가 뭔지 알 수도 없는 분에게 약속 이행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재명 후보가 오히려 민주당스럽지 않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히려 오렌지 색깔 정당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문재인 대통령에게 가장 먼저 반기를 들고 정말 등에 칼을 꽂을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하는지 자중자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바른미래당의 김영한 후보의 사이에 오간 공방인데요. 이른바 스캔들 관련한 공방이 오갔죠. 노 대통령 서거가 있던 날 봉하마을로 가는 여배우한테 전화하셨죠? 그런 일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옥수동에 가셨습니까? 안 가셨습니까? 안 갔습니까? 자, 30초 동안 대답한다니까요. 아니, 필요 없습니다. 예, 아니로만 답변해 주셔요. 저희 경찰서가 아니라니까요. 그 여배우한테 허언증 환자라고 말씀하셨죠? 그런 얘기 한 일 있습니다. 네. 마약쟁이라고 얘기했죠. 대마. 그건 기억이 안 납니다. 그 트위터에 있는데요. 그거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연예인병, 관심병 환자, 미혼모 이렇게 얘기하신 적 없습니까? 잘 기억 안 납니다. 후보님이 이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없는 사실 가지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없는 사실이요? 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르는 일이죠. 이 정치판에서 네, 이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주장하는 있습니까? 것이 다 수정구 단대동 푸르지오 주민들 70명 고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벌금 매기지 않았습니까? 고발을 왜 이렇게 좋아합니까? 왜? 예, 이렇게 주요 정당 후보들 사이에 격한 공방이 오갔습니다. 정의당 후보는 거대 정당 후보들에게 뭘 기대하겠느냐. 저를 밀어주시면 경기도를 새롭게 바꾸겠다. 또 이렇게 주장을 했죠. 정의당 후보의 이야기입니다. 거대 정당들은 오직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고 있습니다. 강력한 견제 세력이 필요합니다. 정의당이 하겠습니다. 저 이용우가 하겠습니다. 모든 개혁의 걸림돌인 자유한국당을 역사 속으로 밀어내고 우리 정의당을 제1야당으로 꼭 만들어 주실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여러분께서 항상 잘 보시고 잘 들으신 다음에 정확한 판단을 내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분과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